정길남 어르신, 들어오세요. 앉으세요. 여기요. 가슴이 좀 조이고 허리도 요즘 더 욱신거리네요.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런 증상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특별한 건 없어 보이네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진료실을 나서며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한평생 손으로 지은 집들은 이렇게 대충대충 만들지 않았는데 이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 울림입니다. 시골 어느 병원에서 있었던 사연입니다. 사연이 시작되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양평의 산자락 아래 자리한 작은 마을에는 오래된 기와집들이 드문드문 흩어져 있었고 그중 한 채에서 정길남 할아버지가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그는 평생을 몫으로 일하며 지낸 사람이었다. 마을의 오래된 집들, 마을회관의 나무 의자, 작은 정자, 하나까지도 그의 손때가 묻어있지 않은 곳이 없었다. 손등엔 굳은 살이 깊게 박였고 손마디는 굽어 있었으며 허리는 살짝 구부정했지만 여전히 이웃이 부탁하면 못 이긴 척 나서서 못질 하나쯤은 해줄 정도로 손놀림은 야무졌다. 평소엔 병원이라는 곳엔 잘 가지 않았던 그였지만 요즘 들어 가슴이 답답하고 뻐근하게 조이는 증상이 잦아지자 처음으로 혹시 진짜 어디 안 좋은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와중에 마을 보건소에서 건강검진 안내장이 도착했고 그는 늦은 나이에 처음으로 큰 병원이라는 곳에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양평중앙병원은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깔끔한 건물로 동네 사람들에게는 서울 못지않게 좋은 병원이라며 입소문이 난 곳이었다. 할아버지는 새로 빨아놓은 체크무늬 셔츠에 단정한 베이지색 바지, 그리고 오래된 운동화를 신고 병원 정문을 지나갔다. 접수대를 지나 진료실 앞에 도착했을 땐 조금 긴장한 듯 셔츠 단추를 다시 확인하며 의자에 조용히 앉아 차례를 기다렸다. 대기실에는 젊은 엄마들과 아이들, 중장년층 환자들 사이로 정 할아버지가 유난히 눈에 띄었다. 정길남 어르신,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부름에 그는 천천히 일어나 진료실로 들어섰다. 진료실 안에는 하얀 가운을 입은 젊은 의사 조민우 과장이 책상에 앉아 컴퓨터 모니터를 보고 있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긴 했지만 짧게 앉으세요라고 말한 뒤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다. 정 할아버지는 조심스레 자리에 앉았고 떨리는 손으로 바지 주머니에서 꺼낸 메모지를 펴며 여기요. 가슴이 좀 조이고 허리도 요즘 더 욱신거리네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조 과장은 그 말을 흘려듣듯 고개만 끄덕이고는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런 증상은 자연스러운 겁니다라고 딱 잘라 말했다. 청진기를 꺼내긴 했지만 가슴에 댄 시간은 채 10초도 되지 않았고 혈압은 전자동 기계로 한번 잰 뒤 특별한 건 없어 보이네요. 무리하지 마시고요라며 벌써 다음 환자 차트를 넘기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뭔가 더 말하고 싶었지만 말끝을 맴돌다 입을 다물었다. 진료실을 나서며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한평생 손으로 지은 집들은 이렇게 대충대충 만들지 않았는데
그 짧은 진료는 단지 아픈 몸을 치료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를 한 사람으로 대우해주지 못한 느낌이었다.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도 어쩐지 발걸음이 무거웠고 세상이 자신을 노인이라는 이유로 조금씩 투명하게 대하는 것 같아 속이 쓰렸다. 그래도 그는 참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날 밤 정길남은 평소처럼 텔레비전을 켜지도 않고 책상에 앉아 오래된 목공 도구를 꺼내 들었다. 어떤 생각이 떠오른 듯 그는 작은 스케치북에 뭔가를 조용히 그리기 시작했다. 정길남은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평소보다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지나는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길가의 벚나무 가지가 바스락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의 마음은 잔잔하지 않았다. 진료실에서 나올 땐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가슴속 어딘가가 자꾸만 콕콕 찔리는 듯 불편했고 무엇보다도 이상하게 기분이 서글펐다. 아플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면 되는 건가? 그는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되물었고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깊어졌다. 예전엔 자신이 마을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된다는 느낌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다. 나무 하나를 깎아도 의자 다리를 갈아도 마을 사람들은 선생님 손은 금손이에요라며 그를 웃게 해줬다. 그런데 오늘 병원에서 조 과장이 보인 무심한 태도는 마치 당신은 이미 쓸모없는 나이든 사람이라는 말처럼 느껴져 가슴에 깊은 금이 갔다. 그날 저녁 그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는 서랍에서 오래된 공책 한 권을 꺼냈다. 공책엔 그동안 만들어온 나무 작업의 설계도, 재료 목록, 메모들이 가득 적혀 있었고 마지막 장에는 몇 년 전 마을회관에서 진행했던 무료 목공 교실 사진이 붙어 있었다. 사진 속 자신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옆에 앉은 동네 어르신들도 나무를 깎으며 즐거워하는 표정이었다. 그걸 한참 들여다보던 정길남은 불쑥 자리에서 일어나 차고로 향했다. 그곳엔 여전히 깨끗이 손질된 톱, 망치, 대패, 목과 나사통, 자투리 나무들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는 천천히 대패 하나를 꺼내 들고 오래된 나무 조각 하나를 가져와 면을 고르기 시작했다. 나무를 깎는 소리는 마치 마음속 응어리를 벗겨내는 것 같았고 그의 눈빛도 점차 다시 단단해지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정길남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병원 앞으로 향했다. 그는 목재로 만든 간이 테이블 하나와 직접 만든 작은 간판을 챙겨 나갔다. 간판에는 무료 의자 수리앤드 목공 상담, 정길남 목수라는 문구가 정갈한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 병원 입구 옆 사람들이 지나치는 자투리 공간에 테이블을 펴고 손질된 모탐과 망치를 꺼내 정리하자 금세 주변의 시선이 모이기 시작했다. 처음엔 사람들이 그저 뭐 하는 걸까? 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지만 이내 어르신들 몇 명이 다가와 오랜만에 뵈어요 선생님이라며 인사를 건넸다. 정길남은 정겨운 웃음을 지으며 혹시 집에 삐걱거리는 의자 있으신 분은 갖고 오세요. 고쳐드릴게요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나직한 목소리로 한마디를 덧붙였다. 병원에 왔다가 허리 아프다는 말도 못 하고 나왔더니 속이 더 아프더라고요. 그 말에 주변에 모여 있던 어르신들이 조용히 웃음을 터뜨렸다. 나도 그랬어요. 말 꺼내기 무섭더라고요. 괜히 민폐 되는 것 같고 라며 서로 공감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진료를 받으러 온 다른 환자들도 호기심에 발걸음을 멈췄고 어느새 병원 앞은 작은 목공 교실처럼 북적이기 시작했다. 정길남은 손을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사람들의 말을 경청했고 어르신들은 그의 손놀림을 감탄 섞인 눈빛으로 바라봤다. 그 자리는 단순히 나무를 다듬는 공간이 아니라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장터 같은 분위기로 변해갔다. 이 나무 의자도 사람처럼 오래 쓰려면 손이 좀 가야죠. 무시하고 내버려 두면 금세 망가집니다. 그가 툭 던진 말은 누군가에겐 큰 울림이 되었다. 그의 말은 누군가를 탓하지 않았지만 어제 자신을 무시했던 의사에게도 충분히 닿을 만한 울림을 품고 있었다. 병원 앞 이른 오전부터 시작된 정길남의 작은 목공 교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사람들의 발길을 끌었다. 텃밭 옆에 자리 잡은 간이 테이블 위엔 자잘한 나무 조각과 연장이 정돈돼 있었고 그 곁에서 정할아버지는 진지한 표정으로 의자 다리를 다듬고 있었다. 지나가던 이들은 처음엔 호기심 반, 신기함 반으로 멈춰 섰고 그중 일부는 그를 알아보며 어르신, 여기서 뭐 하세요? 하고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정길남은 그 질문에 장난기 섞인 미소를 지으며 어제 병원에서 허리 아프다 했더니 그냥 나이 탓이라더군요. 그래서 몸 말고 마음 고치는 일을 시작했죠 라고 대답했다.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어딘가 묵직한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저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묘한 공감의 기색을 보였다. 어느새 주변의 사람들이 둘러앉기 시작했고 병원 대기 시간에 무료했던 어르신들은 하나둘씩 의자를 가져오며 고쳐달라 부탁했다.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정길남의 존재는 병원 앞 풍경 속에서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그 소문은 병원 안에서도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접수대에서 근무 중이던 간호사 둘은 병원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광경을 보며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밖에 정길남 어르신 아니에요? 어제 과장님 진료 보신 분이잖아. 한 간호사가 조심스레 속삭였고 다른 간호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심지어 엘리베이터 앞에서 대기 중이던 다른 환자들도 밖에 목수 어르신 누구야? 저 사람 전에 마을회관 지어준 분 아니야? 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 목소리는 병원의 복도와 대기실을 타고 흘렀고 마침내 의사실 안 조민우 과장의 귀에도 닿게 되었다.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땐 그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다. 밖에서 뭐 좀 하시나 보죠. 라며 대답했지만 간호사는 조심스레 말을 덧붙였다. 과장님, 어제 진료 보신 어르신이신데요.
밖에서 사람들하고 얘기하시면서 좀 속상하셨던 것 같아요. 진료 중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그제야 조민우는 서류에서 눈을 떼고 창밖을 바라봤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그 작은 풍경은 그의 마음을 조용히 흔들어 놓았다. 테이블 앞에 앉은 정 할아버지는 손에는 망치를 들고 있었지만 그의 모습은 단순한 목수가 아닌 마을의 정신을 지키는 장인처럼 보였다. 주름진 얼굴에는 여유와 자존심이 동시에 서려 있었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그의 표정은 병원 진료실에서 보았던 그것과는 전혀 달랐다. 나는 어제 저 사람에게 어떤 시선을 보냈던 걸까? 조 과장은 순간 자신이 차트의 숫자만 보며 환자의 표정은 외면했던 장면을 떠올렸다. 정 할아버지가 남긴 그 한마디, 늙었다고 말할 권리마저 없어지는 것 같더라. 그 말이 갑자기 가슴 속에 콕 박혀왔다. 의사의 자리는 사람을 고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누군가를 무시하는 눈빛 하나가 때론 병보다 더 깊은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그는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했다. 정오 무렵 병원장의 호출을 받은 조민우 과장은 짧은 한숨을 내쉬며 진료실 문을 닫았다. 또 무슨 행정 이야기려나 하고 별 생각 없이 병원장실로 향했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자 분위기가 조금 다르게 느껴졌다. 책상 너머에 앉은 병원장은 조 과장에게 눈인사만 하고는 조용히 커피 한 잔을 내밀었다. 조 과장 바쁜데 미안하네. 잠깐 얘기 좀 하지. 그 목소리는 나무라거나 화를 내는 톤이 아니었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무겁게 다가왔다. 병원장은 모니터를 꺼두고 손을 깍지 낀 채로 조민우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밖에 계신 정길남 어르신, 어제 당신이 진료 보셨던 분이지? 조 과장은 순간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내 건강검진 차 오셨는데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병원장은 고개를 살짝 젓더니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조 과장에게 건넸다. 사진 속엔 허름한 마을회관 앞에서 웃고 있는 몇몇 어르신들과 함께 한복 윗저고리에 작업복 바지를 입은 정길남 어르신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분은 그냥 어르신이 아니라 이 지역의 등뼈 같은 분이야. 마을회관 지붕이 무너졌을 때 자재값도 안 받고 혼자 다시 올리신 분이지. 동네 경로당 의자며 어린이집 책상까지 손수 다 만들어서 기증하신 분이고 겨울이면 혼자 연탄 배달도 해. 병원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조 과장의 눈을 똑바로 보며 조용히 덧붙였다. 그런 분이 어제 병원에 와서 당신한테 사람 대접 못 받고 그냥 돌아갔다는 얘길 들으니 솔직히 나도 좀 부끄럽더군. 그 말을 듣는 순간 조 과장의 손끝에 미세한 떨림이 일었다. 그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고 얼굴에는 멋쩍은 표정이 떠올랐다. 제가 그분의 이력을 몰랐습니다. 그냥 연세 많은 환자분이신 줄 알았습니다라고 작게 말했다. 병원장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그게 문제야. 병이라는 건
나이나 직업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사람도 그렇고 우린 의사로서 몸만 보는데 익숙하지만 사람은 몸만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 조민우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기 가슴 어딘가를 톡톡 두드리는 것 같았다. 지금껏 그는 자신의 진료 방식이 간결하고 효율적이라고 여겼지만 그 이면엔 인간에 대한 예의가 빠져 있었음을 처음으로 깨닫게 됐다. 그는 문득 어제 진료실에서 정길남 어르신이 내민 조심스러운 메모지 말끝을 흐리며 한참을 고민하다가 꺼낸 가슴 통증 얘기가 떠올랐다. 그 말들을 귀찮다는 듯이 넘기고 청진기도 마지못해 되었던 자신의 행동이 생생하게 떠오르며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그분은 분명 내 표정을 다 봤을 텐데 그게 얼마나 상처였을까. 그리고 지금 창밖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웃고 있는 정길남의 얼굴이 겹쳐지자 마음 깊은 곳에서 묵직한 죄책감이 밀려왔다. 처음 양평으로 내려올 땐 도시 병원과는 다른 따뜻한 진료를 꿈꿨던 자신이 어느새 숫자와 효율만 따지는 의사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다. 조민우는 그 자리에서 병원장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제가 사과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그분께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병원장은 미소도 짓지 않은 채 조용히 말했다.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야. 진짜 의사는 환자의 얼굴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야. 며칠 뒤 조민우 과장은 주말이 되자 스스로 운전대를 잡고 양평 읍내를 벗어나 한적한 시골길을 따라 나섰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밭과 낮은 언덕, 그 사이사이에 자리한 오래된 한옥. 지붕들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는 손에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다. 안에는 떡집에서 정성껏 포장한 인절미 한 상자와 자신의 손으로 직접 쓴 편지가 들어 있었다. 어르신께 조민우가로 시작하는 그 편지엔 며칠간 마음속에서 되뇌었던 말들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길을 따라 도착한 작은 흙담집 앞 나무 대문 옆에 조심스레 차를 세운 그는 순간 마음이 조여오는 걸 느꼈다. 이게 진짜 사과가 될까? 너무 늦은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스쳐갔지만 그는 대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익숙한 낮은 음성이 안에서 들려왔다. 누구요? 문이 열리자 정길남 어르신이 낡은 회색 스웨터에 슬리퍼를 끌고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조 과장은 눈을 마주치며 두 손으로 떡 상자를 내밀고 고개를 숙였다. 어르신, 며칠 전 제 무례한 태도에 대해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뵙고 싶었습니다. 정 할아버지는 떡 상자를 내려다보다가 한참을 말없이 조 과장을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는 화도 원망도 담겨 있지 않았다. 대신에 정말로 내가 뭘 느꼈는지 알고 싶다는 조용한 물음이 있었다. 이제 와서 이런 건 뭐하러 왔나 했더니 눈빛이 좀 바뀌었구먼. 할아버지가 빙긋 웃으며 말했다. 그리고는 문 옆에 놓인 나무 의자를 가리키며 거기 앉아요. 젊은 사람이 직접 왔는데 쫓아낼 순 없지라고 덧붙였다. 조 과장은 의자에 조심스레 앉았고 두 사람은 마당 한켠에 핀 개나리 꽃을 보며
잠시 말없이 시간을 보냈다. 정 할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근데 그걸 모른 척하고 지나치는 사람이 더 많지. 그 말에 조 과장은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진료를 받을 수 있겠냐고 조심스레 물었다. 어르신의 증상, 다시 하나하나 제대로 듣고 싶습니다. 이번엔 제가 제대로 진료해 드리겠습니다. 정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집안에서 구겨진 메모지를 꺼내왔다. 며칠 전 그가 진료실에서 말하지 못한 증상들을 적어둔 종이였다. 이거요. 그날은 말 꺼내기도 민망했는데 오늘은 당신이 들을 준비가 된 것 같아. 조 과장은 가지고 온 청진기와 혈압계를 꺼냈다. 이번엔 청진기를 할아버지의 가슴에 천천히 정성스럽게 댔고 숨을 들이쉴 때와 내쉴 때마다 미세한 소리까지 집중해서 들었다. 가슴이 조여올 땐 숨이 막히는 느낌도 있나요? 응, 자다가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을 때가 있어. 그러곤 한동안 숨을 크게 쉬어야 좀 나아져. 조 과장은 그 말을 적으며 가슴 통증의 빈도, 강도, 수면 중 증상까지 세세하게 질문했다. 정 할아버지도 이번에는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이 느낀 증상들을 하나하나 정확히 이야기할 수 있었다. 그리고 조 과장은 그 순간 진정한 진료란 단순한 진단이 아니라 이해와 존중이라는 걸 처음으로 마음 깊이 깨달았다. 진료는 조용하지만 진지하게 이어졌다. 조민우 과장은 청진뿐만 아니라 혈압을 3번이나 측정했고 맥박수의 미세한 변화에도 유의하며 꼼꼼하게 체크했다. 정길남은 처음으로 자신이 환자로서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 기분은 묘하게 따뜻하고도 편안했다. 조 과장은 곧바로 병원으로 돌아가 할아버지를 위한 정밀 심전도와 혈액 검사 일정을 잡았다. 며칠 뒤 결과가 나왔고 예상했던 대로 초기 협심증 증상이 발견됐다. 심장 근육으로 가는 혈류가 불안정해지는 단계였고 자칫하면 큰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태였다. 조 과장은 진료실에서 결과를 설명하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다행히도 빨리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날 다시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에 정길남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날 내가 화만 내고 돌아왔으면 이놈 심장이 먼저 퍼졌을지도 몰라.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엔 다행이라는 안도와 함께 인간적인 교감이 담겨 있었다. 조 과장은 할아버지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다. 손등엔 오래된 굳은 살이 여전히 박혀 있었고 거칠했지만 따뜻했다. 이 손으로 수십 년간 사람들 집을 지으셨다면서요. 이젠 제가 어르신 몸을 잘 지어드릴 차례입니다. 그 말에 정길남은 의사가 아니라 목수답게 말아내라며 껄껄 웃었고 그 웃음은 조 과장에게 가장 큰 격려가 되었다. 그날 이후 조 과장은 진료의 방식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는 환자의 눈을 더 자주 마주쳤고 증상을 듣는 시간은 배로 길어졌다. 누군가는 과장님 진료가 너무 느려졌다고 불평했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젠 진짜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생겼다고 느꼈다. 그는 바뀐 자신을 보며 혼잣말처럼 속으로 되뇌었다. 진료란 병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는 일이다. 그리고 그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정길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배운 셈이었다. 이제는 환자 한 명, 한 명이 모두 누군가의 아버지이자 어머니, 누군가의 역사라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그날 이후 양평중앙병원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조민우 과장의 진료실 앞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어르신들이 줄을 섰고 그들의 표정은 더 이상 긴장이나 불안이 아닌 기대와 편안함으로 가득했다. 조 과장은 환자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기억하려 애썼고 증상을 묻기 전에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식사는 잘 챙기십니까? 같은 말을 먼저 건넸다. 그의 진료 방식은 느릴 수 있었지만 그 안에는 시간이 줄 수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조 과장한테 가면 마음까지 치료받는다는 말이 입소문처럼 퍼졌고 병원은 예전보다 훨씬 따뜻한 분위기로 바뀌었다. 병원 복도 끝 창가 쪽에는 정길남 어르신이 직접 만들어준 나무 벤치가 놓였다. 그곳은 진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는 작은 사랑방처럼 되었고 때로는 조 과장도 그 자리에 앉아 차를 함께 마시곤 했다. 정길남 어르신은 병원에 정기적으로 들러 심장 상태를 체크받았고 진료를 마친 뒤엔 늘 벤치에 들러 두세 사람과 담소를 나누고 갔다. 조 과장은 그런 어르신을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다시 다짐하곤 했다. 내가 처음 그분을 놓쳤을 때 진짜 중요한 걸 거의 잃을 뻔했구나. 병원장도 조용히 그런 변화를 지켜보며 병원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다시 되새기게 되었다. 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병원 텃밭에서는 조 과장과 정 어르신이 함께 쪼그리고 앉아 작은 상추 모종을 심고 있었다. 이젠 손놀림이 꽤 익숙하네. 의사 양반. 어르신이 목수였듯 저도 이제 진짜 의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 앞에 펼쳐진 텃밭과 병원 그리고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그 마을의 시간과 정을 더욱 단단하게 이어주는 풍경이 되어 있었다. 시골 의사와 목수가 보이는 풍경이 마음에 드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합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